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일본의 인구 감소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또 감소하는 또 추세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사실 남은 인구마저 서울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일본도 이제 인구 감소 시작된 게 한 2010년부터 감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 2,800명 정도에서 2022년에 1억 2,500명이니까 뭐 완만한 그런 하락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서울 대도시권처럼 동경 대도시권이 있으니까 네. 그 경우를 보게 되면 2010년에서 한 2018년까지 약간씩 상승을 하다가 2018년 이후에 좀 뭐 약간의 감소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제 구도인 거죠. 네. 여전히 이제 뭐 초기에는 좀 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동경 대도시권 안에 동경시인 동경도는 꾸준히 늘어요. 아마 2000년에 1200만이었을 겁니다. 근데 2010년엔 1300만 정도 됐다가 2020년에는 1400만으로 늘어나서 네. 이 중심 도시의 어떤 인구 그 집중이라는 게 사실은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 일본에서도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추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대도시라는 게 인구 축소기에는 상대적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집적 효과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막 성장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현상인데 네. 다만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2010년에 뭐 2,443만이었다가 2020년에 2,596만 이렇게 늘었는데 서울시 인구는 줍니다. 서울시 인구는 2010년에 1,031만이었다가 네. 2022년에 943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비싸서 떠나는 거냐?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공실률, 공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제 타이트한 시장이라는 거죠. 경쟁이 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의 주택을 안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지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겪고 있는 그런 주택시장의 문제들, 사실은 뭐 주택시장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만의 독주였거든요. 다른 데는 안정됐다가 서울만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저금리로 바뀌면서 동반 상승하는 구도로 이제 변한 거라서 서울의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가져온 문제점이 이제 서울시의 인구의 그런 감소라는 동경과는 다른 네. 그런 그 인구 축소기를 대비한 시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의 향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좀 한계일 수 있겠죠. 서울의 인구가 그러니까 서울로 몰리는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감소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감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들어올 다른 인구들이나 주택들이 도시의 외곽에 지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용인 역세권에는 막 60층짜리 뭐 주상복합이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초대형 빌딩들. 예. 근데 우리나라 갖고 있는 뭐 구제나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망을 통해서 교통을 해결하는 통근교통을 해결하는 도시에 있어서는 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퍼져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로 뭐 출퇴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더라면 뭐 사람들이 들여야 되는 통근 시간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 비용이라는 게 뭐 한 20분 정도면 됐는데 2시간씩을 출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인구 축소기에 만들어낼 도시의 공간 구조를 얼마나 효율화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뭐 주택의 공급의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요. 왜냐하면 직장이 또 서울에 그렇죠. 위치해 있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교수님. 전라남도는 지금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지방에 지금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은 글쎄요,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위축되겠죠. 과거의 어떤 성장하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구도의 이제 시장들이 형성이 될 거라서 그렇다고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닌 거고, 사람들의 뭐 소득 변화나 선호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주택들의 어떤 질적인 양적인 부분들은 계속 변화를 하니까 그쵸. 거기에 맞춘 이제 주택 공급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도시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커져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하거든요. 뭐 구시가지가 죽는 대신에 신시가지가 살아나고 이런 도시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구도가 뭐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겠죠. 하지만 시장이 위축된다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도시는 고정돼 있지 않죠. 살아 숨쉬고 사람과 함께 계속 변화하는데 이렇게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변화를 그냥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현재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미분양 수치가 그래도 아까 교수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씩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실제로 미분양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했던 그 미분양의 급증에 대한 현상과 비교를 하면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구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냐 낮냐의 부분은 뭐 정보 자체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네. 좀 한계가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 높고 낮아도 어떤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매매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전환 뭐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미분양 감소라는 게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문제를 계속 그 이연시키는 그런 상황일 거고, 또 시장이 좋아져서 뭐 향후에 분양이 막 늘어나서 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 3, 4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원활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시장이 한 시점에서의 상황에서만 모든 선택에 올인하는 그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3, 4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에 대한 그런 고민도 사실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네. 뭐 수요에 대한 위축의 요인도 있지만 공급에 대한 위축도 함께 이제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미분양과 관련된 이슈가 분양 물량의 과도한 그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네. 뭐 장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예방책으로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살다가 떠나오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피하는, 심지어 떠나오게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 자체의 어떤 성장에 대한 힘이라는 게 없으면 청년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공간은 아니죠. 뭔가 뭐 성장과 그 성장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뭐 일을 하고 사는 게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데 네. 뭐 억지로 너 지방 가서 살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의적인 선택인 거고 그다음에 뭐 서울이나 서울 중심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매력 또 문화적인 매력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젊은 친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걸 억지로 뭐 지방의 젊은 친구들을 유도해야 된다. 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경쟁력이라는 게 네.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될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KTX라든가 이런 어떤 대중교통망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중심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어떤 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제도의 또 개편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셨을 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방 소멸이나 네. 이런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결국은 n분의 1 나눠먹기 게임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관련돼서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네. 뭐 전국의 지방의 한 두세 개 정도의 거점에 집중적으로 그 공사들을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중심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실제로 뭐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 도별로 다 뭐 남도 북도 다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 도시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돼서
뭐 초기에는 뭐 억지로 가라니까 뭐 갔지만 뭐 지금 보면 혁신도시 그 공사들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KTX에 접근성이 있으면 자기만 내려가 있고 뭐 그 식구들은 서울 와서 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참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항상 딜레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을 균형 발전의 어떤 구도에서 이제 끌어내려고 그러면 뭐 이 대도시군이 갖고 있는 집적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유입력이 있는 것처럼 네. 뭐 지방에 있어 거점 도시들도 뭐 그런 유입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중심성과 집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다 뿌리면 다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한 참 제도가 글쎄요, 굉장히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지방 소멸의 어떤 기조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집중과 선택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 재구조하느냐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걸 막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면 네.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출생 인구는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걸 뭔가 기조를 바꾸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방향이 필요한 것처럼 지방 소멸도 막는다는 느낌보다는 합리적으로 조금 수용하면서 부드럽게 구조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방으로 기관이나 대기업들도 이렇게 이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충남 아산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서 뭐 집값도 몇 억씩 뛰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방에 글쎄요 회사들이 이렇게 이전하는 게 재구조화하는데 글쎄요 도움이 되는 솔루션일까요, 교수님? 그래서 뭐 자의적으로 자기가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으면 기업이 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면 뭐 막을 건 없는 거고. 네. 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탕정지구에 삼성의 그런 전자 공장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요즘에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력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일하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뭐 제조업 공장을 위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구매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네. 뭐 파주도 마찬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뭐 LG 전자 들어갔지만 그 주변에 주는 어떤 경제적인 파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모습인 거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에 뭐 집중이 되는 그런 구도라 그러면 뭐 모양새는 좋겠지만 지역 경제에 있어서 정말 뭐 인력에 대한 그런 수요나 유입을 얼마나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강의를 하시고 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주시고 싶은 또 메시지가 있다면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도시계획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의 성격이라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도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단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을 보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은 굉장히 당위론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 그러면 뭐 도시경제나 주택경제는 시장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보는 그런 구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항상 갈등하는 게 뭐냐면 뭔가 선의의 당위론적인 그런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게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규제에 대한 선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벌어지는 전세 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청년층이나 혹은 서민층을 위한 전세 대출을 굉장히 낮은 금리로 확대를 하는 구도가 이제 원인이 됐던 거. 거기에 또 더해서 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서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둘 다 좋죠. 목적 자체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내는 원체놨던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의도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선한 계획가라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 도시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결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표피적인 논리나 뭐 이점이 아니라 그게 실제 서로가 막 얽히고 서로 가는 그런 도시 내에서
나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나 부작용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눈을 좀 돌리면서 판단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은 또 정책에 대한 반응을 표피적인 게 아니라 조금은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서 좀 반응을 해주시는 게 정책적인 방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